안녕하세요. 당신에게 배달 시간이 전달되기까지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배달 시간 예측 서비스팀 데이터 과학자 김동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팀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고 있는 데이터 엔지니어 한상윤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시작을 간단한 퀴즈 문제로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배민앱에서 배달 주문이 평균 몇 분 정도 걸리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는 분들은 웃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상윤님은 혹시 얼마 정도 걸릴 거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상 빠르면 한 20 몇 분, 늦으면 40분이 넘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범위를 얘기하시는데 정답은 31분입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빠른가요? 느린가요?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네, 31분이라는 숫자 안에 당연히 한 집 배달이라고 하는 단건 배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 건들을 묶어서 가는 배달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평균을 낸 값이라서 사실은 여러 값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31분이라는 숫자 뒤에는 여러 변수들과 그리고 불확실성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발표드릴 순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배달 시간 예측에 대한 간단한 배경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불확실성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상현님이 각각 모델링과 엔지니어링 파트를 맡아서 사례별로 상세하게 저희가 어떤 경험들을 했고 어떤 도전들을 했고 그리고 해결을 했는지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Q&A 세션을 갖고 마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네, 배달 시간이라고 추상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정확히 어떤 시간을 예측할까요? 저희는 주문서부터 전달까지의 시간을 예측하고 이 부분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배차 소요 시간입니다. 배차 소요 시간은 고객의 주문건을 어떤 라이더가 맡아서 배달할지를 결정짓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배달건 자체는 라이더 입장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라이더분들은 기호에 따라 해당 특정 건을 수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요일, 날씨에 따라 배차 시간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배차 소요 시간이라는 것을 따로 분리해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픽업 소요 시간입니다. 라이더가 현재 위치한 곳에서 상품이 준비된 가게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 마지막으로 전달 소요 시간입니다. 이 전달 소요 시간은 가게에서 픽업한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거의 대부분 라이더분들이 경로 안내에 따라 도로나 건물 내부를 이동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외에도 상품을 준비하는 시간이나 조리 시간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다양한 시간을 예측하고 있는데 오늘은 고객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측한 시간이 배민앱 상에서 어떻게 여러분들께 보여지게 될까요? 네, 총 두 가지로 보여지게 되는데 처음 좌측에 보이시는 고객이 주문하기 전에 가격을 탐색하면서 보게 되는 예측 시간인 배달 예상 시간입니다. 구간값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다음은 고객이 주문 직후에 알게 되는 예측 시간, 고객 안내 시간이 있습니다. 몇 시에 도착한다 또는 몇 분 후에 도착한다와 같이 단일값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배달 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주요 이해자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준비해도 고객에게 배달 시간대로 배달이 되지 않게 된다면 고객이 불만족하고 당연히 재주문율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겠죠. 라이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계획대로 일할 수 있고 생각보다 속도를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도 안 생기고 해서 안정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고객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배달 시간이 정확하지 않게 된다면 불만을 느끼고 다른 선택지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와 만족을 위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배달 시간이 왜 예측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네,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복잡한 변동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환경이라고 하면 기상 악화나 교통 체증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라이더나 사장님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내부 운영 상황
그리고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영향력이 클 수 있는 롱테일 이벤트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계절성 같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 구조의 가변성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신규 서비스가 런칭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책 그리고 이벤트의 도입과 같은 이슈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객 만족도, 즉 고객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빠른 시간을 보는 게 더 만족스럽겠죠. 그런 부분과 하지만 너무 빠른 시간을 내면 라이더님들과 사장님들이 조리하는 시간에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힘들겠죠. 그 중간에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배달의 민족에서는 하루에도 수백만 건의 배달 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피크 타임 때는 초당 수천 건의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실시간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를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유들과 불확실성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오늘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간단히 용어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불확실성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불확실성과 그리고 뒤에 나올 모델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먼저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불확실성은 데이터에 존재하는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복잡성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교통 상황이나 기상 상황처럼 무작위성이 강하고 변동이 심한 요소들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데이터와 실시간 정보를 최대한 모델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불확실성인데요. 지식 불확실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현실을 완벽하게 모델이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새로운 어떤 가게가 론칭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전에 배달을 한 적이 없는 지역으로 배달을 간다든지 그러면은 모델이 예측을 할 때 당연히 학습한 적이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예측할 때 예측 오차도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모델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인지하고 결과의 불확실성을 전달해야 함이라고 굉장히 어렵게 적어놨는데 어쨌든 이러한 불확실성을 모델의 신뢰도가 낮을 때는 어떤 확률 분포의 형태라든지 예측 구간이라든지 신뢰 구간의 형태로 함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모델링 파트를 사례와 함께 같이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5가지의 사례로 구성을 해봤는데 과거로 미래를 엿보기부터 구간으로 추정하기까지 저희가 지난 몇 년간 시간 도메인에서 일하면서 쌓아왔던 노하우를 최대한 많이 꾹꾹 눌러 담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례로는 과거로 미래를 엿보기라고 해봤는데요. 저희가 앞서 상윤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고객이 처음 앱에서 스크롤링을 하면서 탐색을 하는 시점부터 최종적으로 고객이 음식을 받을 때까지 전달까지의 시점을 쪼개게 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근데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되는 시점은 여기 나와 있는 탐색과 주문 시점, 즉 고객이 가게를 보면서 이 가게는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때 고객에게 안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이 주문을 한 직후의 시점에 고객 안내 시간이라고 해서 또 한 번 안내를 하고 이후에 이 값들을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예측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어떤 라이더가 언제 배차를 받을지 혹은 사장님이 어떤 조리 시간을 입력을 할지 혹은 중간에 어떤 변수들이 생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는 과거 피처에서 답을 찾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시간대에 해당 가게에서는 보통 주문을 시켰을 때 전달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 아니면은 해당 지역에서는 보통 해당 시간대에는 배차까지의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더라라는 정보들을 확보를 해서 최대한 모델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을 다시 구조적으로 뜯어서 보면 일단 시간대별 패턴이라고 해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정보대로 장기, 중기, 단기로 나눠서 데이터를 최대한 다양한 타임 윈도우로 수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긴 패턴으로 보통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을 하면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는 패턴을 수집할 수 있는 반면에 단기, 예를 들면 최근 10분 동안에 해당 지역에서의 배차가 어느 정도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정보는
급변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정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조금 패턴을 다양화시켜서 수집을 하고, 그리고 상황별 변동 요인이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피크 타임 여부별, 아니면 지역별, 가게별, 그리고 서비스 타입별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집계를 하는데요.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뭐 점심시간에 해당 동일한 가게에서 점심시간에 배달을 준비하는 것과 배달 패턴과 저녁 피크 시간에 준비하는 것과 또 다른 차이들을 보이겠죠. 따라서 이러한 변동 요인들을 데이터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시간대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차원별로 변동 요인을 고려한 다음에 무엇을 수집을 하느냐, 저희가 핵심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주문수,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조리 시간, 그리고 배차가 얼마나 걸리지, 픽업이 얼마나 걸리지, 전달이 얼마나 걸리지와 같은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을 한 데이터가 이제 수백 개의 피처로 바뀌게 되는데요. 몇 가지만 오늘 예시로 야단을 안 맞는 선에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피처 예시 중에 맨 첫 번째 예시를 보면 여기 최근 한 달 요일 피크 타임별 주문수의 평균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하나씩 뜯어볼게요. 최근 한 달이면 일단 장기적인 데이터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안정적인 패턴을 읽을 수 있을 거고, 요일 피크 타임별이라는 얘기는 어떤 주기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정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문수라는 거는 어떤 주문량이 증가하거나 줄어듦에 따라서 배차를 더 잘 받을 수 있을지, 뭐 혹은 여기가 피크 타임인지에 대한 정보들을 평균을 내서 피처로 반영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최근 30분 지역별 평균 라이더 수 대비 배달 규모 같은 경우엔 최근 30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피처 중 실시간성이 높은 피처이고, 그리고 지역별 평균 라이더 수 대비 배달 규모, 대비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비율로 나오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현재 유유 라이더가 얼마나 있는지, 현재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배달 건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비율로 나타내서 그걸 지표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어떤 해당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실제로 배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등과 같은 그런 정보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던 피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로 공간을 수치로 담기라고 해봤는데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좀 피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 불확실성을 처리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어떤 간단한 연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거리가 있고 속력이 얼마나 걸릴지를 알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배달 시간을 예측할 때는 생각보다 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여러분들 모이신 여기 코엑스 같은 장소나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그 롯데타운몰 같은 경우에 픽업을 한다라고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가게에서 픽업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마찬가지로 전달지 같은 경우에도 인근의 전달지 인근까지 도착하는 시간과 해당 전달지의 특수성, 예를 들면 뉴스에도 많이 나왔다시피 지상 차량을 통제하는 택배 기사님들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에 배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흔히 이쪽 업계에서 얘기하는 라스트 마일 이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공간적인 특수성을 데이터에 잘 반영할 수 없을까라는 부분에서 시작을 한 게 이번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공간 피처라고 하면 예를 들면 가게 번호도 해당할 수 있고 지역 코드도 해당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범주형 변수들을 먼저 어떻게 변환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레이블 인코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거는 되게 간단한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 가게 번호를 제가 임의로 만들어 봤는데 A001을 1, 그리고 다음번에 나오는 가게를 2, 이렇게 그냥 수치로 그냥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가 수치를 입력받을 수 있게만 바꾸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의미 없는 순서와 크기 관계가 생성돼서 모델이 이를 잘못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적은 거는 1이 2보다 작고 그리고 3번 가게가 2번보다 작고, 이런 약간 3번 가게 2번 가게보다 크고, 이런 잘못된 의미 관계를 모델이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원핫 인코딩 방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원핫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 여기는 지역 코드를 나타냈는데 동별로 저희가 데이터를 수치화시킨다라고 했을 때 각 지역 코드별로 이게 만약에 청운동이면 1 아니면 0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열을 쭉 만들어 놨죠. 근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가장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지역 코드가 저희 나라에 엄청 많잖아요. 수천 개가 될 텐데 그러면은 이 그 각각의 특성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엄청나게 크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차원의 저주라고 얘기를 하고 이 경우에는 데이터 희소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베딩 방법을 적용을 했고 지금 저차원의 의미 있는 벡터로 변환하고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킨다라고 했는데 예시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임베딩 벡터로 저렇게 3차원 데이터로 만든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 이를 통해서 범주 간의 관계도 표현할 수 있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일반화를 할 수 있는 성능도 향상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데이터 중에 지금 위경도 데이터가 있는데요. 위경도 데이터의 경우에는 저희는 우버의 H3 인덱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버의 H3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예시처럼 지도에 육각형을 그리고 육각형 그리드를 그리고 그리고 각 위경도에 해당하는 육각형 인덱스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위경도를 입력하면 이건 뭐 어떤 그 H3 인덱스야 이렇게 리턴이 되는 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해상도를 다양하게 여기는 예시로 8, 9, 10을 지정을 했는데 적용을 해서 저기 보면은 그리드가 뭐 빨간색은 좀 더 크고 검은색은 작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적용해서 각기 다른 크기의 지역 정보를 얻은 다음 이를 다시 타깃 인코더로 적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아까 그리드별로 인덱스가 이렇게 막 해시값으로 나올 텐데요. 그렇게 나온 값을 단순히 그렇게 두지 않고 이렇게 타겟 인코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측하려는 타겟, 즉 배달 소요 시간의 평균값 같은 걸로 변환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도전 과제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해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기의 그리드 육각형 자체가 좁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실제로는 그 좁은 지역을 커버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좁아야지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나 뭐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에 특정한 동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정보를 포함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역설적으로 지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해당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주문건의 수는 또 줄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타겟 인코더에서 옵션으로 보통 제공을 하고 있는데 카테고리 인코더와 같은 모듈을 쓰면 되는데요. 거기에서 스무딩 옵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지역 내에서 주문수 데이터 포인트가 너무 작게 되면 전체 평균 값의 일부 값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례로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하기입니다. 저희가 연중 가장 정신없는 시기가 몇몇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치킨과 삼계탕을 많이 시키는 복날,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거나 아니면 폭설이 쏟아지는 그런 시즌 등의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잘 작동하던 모델도 예측 오차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새로운 패턴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단히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맑았다가 오늘 갑자기 비가 오는 상황입니다. 배민에서는 기상청 API나 각 지점 입력 값을 통해서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학습 기간 내에 계속 화창한 날만 있었다면 비 오는 날의 배달 시간을 정확히 맞추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그냥 나이브한 접근을 하자면 기간을 늘리면 되겠죠. 기간을 늘려서 데이터를 많이 들고 온다라는 접근법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저희가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데이터가 굉장히 대규모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는 데이터 양이 너무 방대해서 학습 시간이 크고 그리고 컴퓨팅 리소스 자체도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는 단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했는데요. 시간에 따른 가증 샘플링이라는 방법을 적용을 했고 기간 자체는 아까처럼 크게 넓히되 각 기간별로 저희가 여기에선 제가 뭐 임의의 값을 집어넣었는데 최근 일주에 굉장히 강한 가중치를 넣어놨죠. 최신의 경향성을 조금 더 반영을 하고 싶다면 최신 데이터에 조금 가중치를 주는 식으로 하고 과거 데이터는 들고는 오되 조금 기간을 넓히고
비중 자체는 낮추는 식으로 해서 과거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최신 트렌드를 더 강하게 반영하면서도 과거의 다양한 패턴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 크기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다만 이러한 방법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적절한 수치를 과제마다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큰 긴 주기로 발생하는 태풍이 발생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은 아까처럼 데이터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상 타입별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따로 또 테이블을 만듭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룩업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각 날짜별로 기상 상태가 어땠는지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활용해서 해당 날짜의 배달건 중에 어떤 배달건들이 이런 기상 타입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지점별로 입력한 값들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이 테이블을 룩업을 해서 각 기상 조건별로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고, 특히 희소한 기상 조건의 데이터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학습 기간 내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들고 오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큰 문제를 작게 쪼개기입니다. 혹시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디바이드 앤 컨커는 로마 시대 때 말하는 디바이드 앤 룰, 분할 통치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해결하면, 분할 정복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배달 시간 예측 문제를 접근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간단하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거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문에서부터 전달까지의 시간을 그냥 통째로 주문에서부터 전달까지 모든 변수를 넣고 한꺼번에 예측을 한다라는 구조도 단순하고 입력 변수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아 돼서 좋은 장점이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발전된 형태로는 멀티태스크 러닝 같은 방식으로 전체 배달 시간을 주요 태스크로 두고 중간 과정 등은 서브 태스크로 학습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는 이런 방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는데요. 배달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눠서 각각 독립적으로 예측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봤을 때 배차 단계에서는 배차를 더 잘 받으려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라이더가 많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배달 난이도라고 하는데 조금 더 배달을 받기 위해서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배달건이면 배차가 더 빨리 되겠죠. 그런 주요한 변수들이 배차 단계도 다를 거고, 픽업 단계도 다를 거고, 전달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라스트 마일 이슈라든지 교통 상황이라든지, 그래서 각 단계별로 불확실성의 종류도 다르고 정도도 다르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모델을 구분해서 나누게 되었고요. 우선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문 직후에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예측을 합니다. 여기는 배달 수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달 수단도 예측을 할 수 있고, 함께 배달될 건들이 몇 건인지와 같은 정보들을 사전에 예측을 하고, 이 정보들을 인풋으로 받아서 아까 나눴던 배달 3개의 구간, 이 모델에 인풋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값을 최종적으로 예측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지연 시간을 반영해서 실시간의 변동성 등을 반영해서 지연 시간 모델을 태워서 최종적인 값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앞서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각 단계별로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간별로 어느 구간에서 오차가 많이 발생했는지 파악하기도 쉽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확실히 유관 부서들과 소통할 때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배차 구간에서는 평균 어느 정도의 지연이 발생했습니다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를 짚어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구간으로 추정하기입니다. 저희가 어떤 시간을 예측할 때 불확실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은 점 추정,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0분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24분에서 36분 사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겠죠. 저희 배민 앱에서도 이런 구간으로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배달 예상 시간이 31분부터 41분과 같은 형태로 고정된 10분의 값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기술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 등을 고려한 디자인 결정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를 이제 구간 추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퀀타일 리그레션이나 몬테칼로 드롭아웃 같은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런 방법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크기를 추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불확실성이 큰 경우에는 15분부터 40분 같은 좀 넓은 구간이, 그리고 확실한 상황에서는 22분부터 28분과 같이 조금 더 좁은 구간이 예측될 수 있죠. 근데 앱에서는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정된 구간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고,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새로운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배달 과정을 3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확률 분포를 예측한 뒤에 이를 순차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각 단계의 시간 분포를 나타내는 표를 보시면 1분 단위로 각각의 여기의 경우에는 배차 시간이 5분 걸릴 확률, 6분 걸릴 확률, 7분 걸릴 확률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픽업 시간도 동일한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확률이 각각 나오게 되면 이러한 값들을 순차적으로 컨볼루션을 통해서 결합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요. ELC 그래프에서는 각 단계별로 지금 다른 형태로 시간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배달 한 건에 대한 이제 정보인 거죠. 그렇게 보이게 되는데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 확률 분포를 순차적으로 합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배달 시간 분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앞서서 얘기 드린 그런 이제 저희 목적이 있죠. 일관된 형식으로 고정된 구간에 시간을 내보낼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일 거고, 그리고 각 단계별로 앞서서 계산한 것처럼 확률 분포를 계산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각각 반영해서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장점이 있는데, 저희가 비즈니스상으로 어떤 제약 조건을 가질 수가 있어요. 특정 시간 지연이 되면 여기에 페널티를 줘라, 약간 이런 정책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러한 제약 조건에 맞춰서 최적화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가 있는데 거기에 특정 이상 지연될 확률을 직접 계산할 수 있고, 이 확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단순히 모델의 평균적인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목표에 맞춰서 모델을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배달 시간 예측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봤습니다. 앞서 정의했던 두 가지 불확실성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데이터 불확실성의 경우에는 시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다차원 집계 및 공간 정보를 수치화해서 데이터의 내재적인 패턴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 불확실성의 경우에는 폭설이나 태풍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데이터를 확보해서 모델 학습 범위를 확장하고 구간별 모델 적용을 해서, 그리고 확률 분포 기반 예측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제 파트를 마치고 상현님께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이러한 전력들이 어떻게 구현됐는지 계속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시간 예측 시스템의 엔지니어링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서비스별 시스템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한 엔지니어링 전략 관점으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 두 시간은 비슷한 듯 서로 다른 예측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시간을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그 차이점으로 인해 구조적인 서빙 구조 자체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예측 시점입니다. 앞서 동희님이 설명하셨듯이 예측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주문 전에 볼 수 있는 배달 예상 시간의 경우 메뉴의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조리 시간과 같은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동 경로 기반의 실제 거리, 쉽게 생각하면 내비게이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예측 대상의 수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볼 수 있듯이 배달 예상 시간은 다수의 가게를 한 번에 리스트 형태로 노출하는 리스트 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예측 시간을 한 번에 전달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성상 예측 결과를 예측하고 미리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게와 고객 정보를 모두 고려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미리 예측해서 서빙을 해야 하죠. 그리고 대량의 예측이기 때문에 실제 이동 경로 기반의 거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위경도 기준의 직선 거리만 사용해야 하는 거죠.
이 고객과 수많은 가게들의 이제 실제 경로를 내비게이션으로 찍어서 그 실제 거리를 계산해서 추론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게 A, B는 고객으로부터 1.5km 위치해 있습니다. 직선 거리로는 동일하지만 실제 라이더가 배달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거리는 꽤 차이 나죠. 길이 더 복잡해지거나 일방통행 등의 같은 이슈가 있다면 더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배달 예상 시간은 직선 거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거리상에서도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이제 직선 거리를 사용하되 통계 기반으로 보정된 직선 거리를 사용하여 어느 정도 보완을 하였습니다. 네, 다양한 서비스에 지금 시간 예측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 각각의 서비스에 각각의 적합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다 똑같은 배달인데 왜 시스템을 각각 따로 만들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서비스마다 비즈니스, 시스템 요구사항이 다르고 배달, 배차 정책이 다르고 그에 따른 데이터의 형상과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배차 정책이 있습니다. 음식의 경우 조리 시간을 맞춰 최대한 빨리 배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음식이라는 카테고리 특성상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죠. 반면 배민스토어의 꽃집 같은 경우 플로리스트 분들이 들어온 주문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음식과 다른 배차 정책을 가져가야 하죠. 만약 꽃집에서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배차를 하게 된다면 라이더분들은 꽃집에 가서 매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전자기기 판매점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헤드폰이나 마우스를 주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포장된 제품이기 때문에 상품 준비를 하는데 큰 시간이 걸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스템을 따로 구성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달 시간이 전달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이제 요약해 보았습니다. ML을 하시는 분들에겐 매우 익숙한 구조이죠. 수집 전처리를 하고 학습을 하고 예측하고 노출하여 사용자 반응을 보고 해당 정보를 다시 수집하여 피드백 루프를 완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데일리 트레이닝입니다. 저희는 모든 서비스에서 시간 예측을 하기 위해서 데일리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왜 데일리, 매일 학습을 할까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 2년치의 데이터를 확보하면은 그 안에 장마도 있고 폭설도 있고 다양한 이제 변수를 반영해서 좋은 모델을 한번 만든 다음에 그걸 계속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라이더의 수, 프로모션, 배달 정책, 배차 그리고 비즈니스 관점의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의 1년치 데이터를 학습한다고 해서 그 다음 날에 배달을 잘 맞추느냐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을 좀 직간접적으로 모델에 반영하기 위해서 비교적 짧은 시간 윈도우로 자주 매일 학습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네. 저희의 기술 스택입니다. 스파크를 이용해서 대용량 전처리를 하게 되고요. 실시간 피처를 처리하기 위해서 플링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탐색이나 분석 그리고 간단한 전처리 같은 경우는 폴라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학습 단계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모델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DS 분들이 원하시는 대부분의 모델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성능 추론, 빠른 추론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측에 보시는 오닉스, 온NX 런타임, 모델 런타임으로 변환이 가능한 모델만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닉스 런타임 경우 이제 공통된 포맷으로 이제 서빙 구조를 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성능까지 빨라질 수 있어서 오닉스 런타임을 사용하고 있고 마지막 추론 서빙 부분에서는 온라인 서빙 부분에서는 페이스티파이 기반으로 이제 오닉스 런타임을 얹어서 서빙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배치 추론 같은 경우는 아래 보시는 에어플로우 같은 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습 단계에서 여러 가지 매트릭이나 아티팩트들은 ML플로우에 ML 로깅을 하고 있고요. 아이스버그 그리고 모델이나 데이터 탐색 등을 위해서는 제플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플링크를 이용해서 실시간 피처를 처리를 했다면 그것은 이제 레디스에 적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모델 배포 전략입니다. 모델인 이미지 패턴과 대비되는 모델 로드 패턴을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이제 이미지를 경량화하고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데일리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 잦은 모델 변경에 이와 같은 구조가 적합하기 때문에 이제 모델 로드 패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모델 로드 패턴의 장점은 모델 학습과 빌드 배포 파이프라인을 분리할 수 있어서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예측 시스템의 구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배민원, 푸드 시스템부터 설명드릴 건데, 저희가 과거의 방식을 설명드리면서 어떤 시행착오를 거쳤는지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개수 전달 방식입니다. 매일 배치 학습으로 특정 수식의 개수, 웨이트 값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간 예측을 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수식은 실제 수식은 아니고 이해를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거리 곱하기 A 더하기 현재 라이더 수 곱하기 B 하고 상수를 더하면 31분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방식인 것이죠. 이런 구조의 경우 모델에 의한 추론 자체는 매일 하루에 한 번 발생하게 되고, 이 개수가 서비스 백엔드 쪽으로 전달되고, 이제 서비스 백엔드에서는 필요한 이제 변수들만 넣어서 계산, 산술 연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추론 부하를 굉장히 줄일 수 있고, 대용량 결과를 한 번에 예측할 때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달 예상 시간처럼 대량의 리스트 뷰처럼 많은 시간을 한 번에 노출해야 할 때 유리한 방식인 것이죠. 하지만 이 구조에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개수를 추론하고 수식을 계산하는 이러한 방식에는 비교적 단순한 모델이 사용되었는데요. 점점 이제 복잡해지는 배달 시장을 예측하기에는 이러한 모델이 정확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또한 이 수식을 변경하거나 피처를 추가하거나 이러기에도 구조상 유연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 민첩성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름 실시간성을 반영하기 위해 피처들과 개수들이 있었지만, 새로운 실시간 피처를 추가한다거나 실시간 개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단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구조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이제 예측 대상별 모델을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달 예상 시간과 고객 안내 시간은 사용 가능한 피처도 다르고 출원 시점도 다릅니다. 이전에는 모델이 단순해서 점점 복잡해지는 배달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딥러닝도 적용해보자 라고 했고, 그리고 모델도 용도별로 분리해보자, 즉 배달 예상 시간과 고객 안내 시간을 분리해서 각각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어서 정확히 맞춰보자 라는 접근법으로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많아지다 보니 개발 및 운영 복잡도가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로 배달 예상 시간 구간 내에 고객 안내 시간 적중률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치킨집을 고를 때 이 치킨집은 30분에서 40분이 걸린다고 해서 주문을 했는데 최종 안내된 고객 안내 시간이 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인 것이죠. 이러한 케이스가 전보다 증가했고 고객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모델을 분리했다고 반드시 생겼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ML이라는 모델 특성상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특성상 이 둘의 관계를, 그리고 이 둘이 왜 틀어졌는지 관계를 해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모델이라는 것은 산술연산처럼 특정 값을 딱 조정한다고 해서 결과가 비례해서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둘의 관계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현재의 구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의 구조입니다. 현재는 배달 예상 시간과 고객 안내 시간을 하나의 모델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모델이라고 했는데 물론 고객 안내 시간과 배달 예상 시간이 같은 모델로 서빙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안에는 앞서 동희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배차 모델, 픽업 모델, 전달 모델로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전 모델에서는 사실 3개, 총 6개를 관리했어야 됐었던 거죠. 굉장히 관리할 모델이 많았었죠. 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구조로 이제 바뀌었고요. 네, 이제는 현재 학습 구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스파크 SQL을 이용해서 대용량 처리를 하여 학습 데이터를 생성, 전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차, 픽업, 전달 시간을 예측하기에 3개의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론에 관련된 매트릭이나 아티팩트들은 MLflow에 로깅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학습된 데이터들은 밸리데이션 체크, 즉 모델의 성능 체크, 그리고 추론 성능 체크를 한 뒤에 이제 모델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업데이트 API를 호출해서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나면은 이게 운영에 반영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이제 실시간 파이프라인인데요. 저희는 카프카를 통해서 뭐 기상 이벤트, 배달 이벤트, 다양한 이벤트들이 들어오고 이를 전처리를 하여서 레디스의 실시간 피처 스토어에 적재함과 동시에 카프카를 통해서 다시 적재를 하고 이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빙 구조입니다. 서빙 구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트림 처리로 변환, 윈도우 연산, 집계를 처리된 실시간 피처를 레디스에 적재하게 되고요. 배달 예상 시간과 고객 안내 시간 서빙을 위해서 2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달 예상 시간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이제 고객에게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준실시간 배치, n분마다 이루어지는 준실시간 배치를 사용했고요. 카프카를 통해 한 번 연산이 되면 수천만 건의 예측 결과가 이벤트로 만들어지고 이게 서비스 부서로 전달되게 됩니다. 하단에 보시는 고객 안내 시간은 주문이 들어올 때 딱 한 건 추론하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FAST API를 기반으로 EKS에 띄어진 서빙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때 남겨진 피처나 어떤 추론 결과값들은 로키와 프로메테우스에 적재되고 이는 주기적으로 긁어서 다시 학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비마트입니다. 뭔가 보시면은 조금 단순해졌죠? 비마트 같은 경우는 API 호출, 온라인 서빙 방식입니다. 온라인 서빙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단순해진 이 구조는 학습하고 모델 밸리데이션 체크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배달 예상 시간에 이제 추론 부분이 앞선 푸드 부분에서는 준실시간 배치로 에어플로우로 이루어졌다면 비마트의 경우 온라인 서빙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배달 예상 시간이 리스트 뷰라서 대량 추론이 필요하다 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거는 이제 비마트의 특성을 이해하시면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마트는 특정 지역을 담당하는 소형 물류센터, 풀필먼트 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 수많은 치킨집이 있는 것과 달리 이제 비마트는 단 한 곳에 FC, 풀필먼트 센터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풀필먼트 센터와 저희 집 간의 관계만 고려하여 추론하기 때문에 구조가 이전보다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즉 고객이 수많은 가게를 고려할 필요 없이 고객과 FC, 풀필먼트 센터 한 곳의 관계만 추론하기 때문에 온라인 서빙으로도 충분한 이러한 간단한 구조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배달 예상 시간을 보여줄 때도 이제 EKS 떠 있는 서빙 API를 호출하게 되고요. 고객 안내 시간을 호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배민 스토어 마지막 부분입니다. 배민 스토어는 배치 추론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습 후에 다양한 케이스별로 미리 추론을 해놓고 이를 룩업 형태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그 배민 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편의점, 대형 마트, 꽃집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판매가 중심인 곳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게별 데이터가 음식, 푸드 쪽에 비해선 적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단순한 모델을 기반으로 배치 추론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배민 스토어 마찬가지로 이제 빠르게 확장하고 빠르게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여러 개의 케이스를 보시느라 뭔가 헷갈리실 것 같아서 한 판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푸드는 이제 준실시간 배치와 온라인 서빙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비마트는 온라인 서빙, 그리고 배민 스토어는 배치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시간성과 이제 정확도, 구조 통합이나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준실시간 배치와 온라인 서빙을 함께 쓰는 방식으로 다른 서비스들도 점점 발전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배달 시간을 예측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 전략을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불확실성을 제어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5가지 노력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데이터 퀄리티입니다. 데이터나 ML을 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문구이죠.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즉 쓰레기 값이 들어가면은 별로 쓸모없는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것인데 이를 이제 저희는 애초에 쓰레기 값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 데이터 퀄리티 체크를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퀄리티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이를 체크하고 알림 설정을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 퀄리티 오퍼레이터는 이제 저희 데이터 플랫폼 팀에서 오픈 소스인 그레이트 익스펙테이션을 기반으로 에어플로우 커스텀 오퍼레이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실제 오픈 소스 그레이트 익스펙테이션의 여러 스펙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타입 체크나 널 체크, 룰을 밸리데이션 체크를 한다거나 민맥스 값을 체크한다거나 이러한 다양한 이제 퀄리티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데이터 퀄리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유닛 테스트, 테스트 코드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부분을 커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모니터링입니다. 어찌 보면 앞선 이제 데이터 퀄리티 체크와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통계 기반의 이제 체크나 여러 가지 툴이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데이터 드리프트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DS 분들한테는 당연하겠지만 모델 지표 같은 것들도 로깅하고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우측과 같이 이제 슬랙으로 저희는 매일 알람을 받고 있습니다. 슬랙으로 이렇게 알람 받는 게 부족하다든지 ML플로우 같은 데에서 추세를 파악한다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온라인 서빙처럼 추론 성능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RPS 같은 추론 성능도 함께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레이턴시 같은 것들이죠. 하이퍼 파라미터가 바뀌거나 모델 구조가 살짝만 변경되어도 추론 속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일 학습 후에 모델 배포하기 전에 밸리데이션 작업에서 이 작업을 항상 넣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을 하시는 엔지니어들이라면 당연하겠지만 그래파나 등으로 이제 시스템, CPU나 메모리 같은 모니터링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마지막, 배달 시간은 이제 비즈니스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과 같이 비즈니스 매트릭도 매일 슬랙으로 알람을 받고 있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비인 지표들이 좀 많아서 많은 부분 가려졌지만 결국 모델을 통해 얻고자 하는 비즈니스 임팩트를 모니터링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실시간 피처입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배달 관련된 이벤트나 라이더 정보, 날씨 정보 같은 것들이 실시간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배달 환경을 좀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이런 이벤트와 데이터를 컨슘해서 플링크 기반으로 이제 실시간 스트림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를 레디스에 적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피처들은 재사용성과 어떤 확장성을 목표로 계속 고도화 중에 있고요. 저희도 물론 처음에는 이제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개발을 하기 위해 에어플로우 배치로 개발했던 적도 있습니다.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었으나 점점 타임 레졸루션이 높아질수록 이제 에어플로우는 한계가 있어서 이제 플링크 기반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고 이제 실제 상황을 더 빠르게 정확하게 이제 배달 시간에 반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간 버퍼 자동화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것은 저희 팀이 도로 침수나 천재지변과 같이 모델이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변수나 사고를 배달 시간에 반영하기 위해 넣은 이제 시간 조정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운영팀에서 수기로 조정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자동화로 대체하였고 그리고 모델은 또 어떤 피처를 조정한다고 해서 원하는 효과를 바로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부러 일정 시간을 빼거나 더하는 기능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예측 시스템의 컨트롤러빌리티, 제어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영을 할 때 저희는 배달 상황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기 위한 내부적으로 지표화한 인프라 레벨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인프라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 배달 인프라를 좀 객관적인 수치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를 위해 지표로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부분은 좀 저희 기술 블로그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불확실성 관리를 위한 마지막 섀도우 테스트와 시뮬레이션입니다. 섀도우 테스트는 아래 그림과 같이 실제 트래픽은 원래 모델을 기반으로
나가게 되고요. 이제 실제 트래픽과 똑같은 복제 트래픽은 테스트 모델을 찌르고 그 리스폰스 값은 이제 사용자한테 전달되지 않고 그 대신 저희 내부적으로 적재되어 분석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온라인 A/B 테스트와 달리 확실한 전수조사, 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A/B 테스트보다 훨씬 안전한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어서 저희는 섀도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태틱 피처 그리고 리얼타임 피처를 잘 적재해서 그 당시 상황을 재현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도 필요에 따라 진행하면서 최대한 불확실한 모델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모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경험했던 내용, 고생했던 또는 안 좋았던 내용까지 꾹꾹 담아보았는데요. 이제 저 방법이 좋아 보인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와 같은 또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러한 아이디어나 생각이 이러한 또 컨퍼런스로 오는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모델링과 엔지니어링 관점으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이 변화무쌍한 이 비즈니스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유의미한 이제 결과나 지식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자리 또는 저희 기술 블로그나 테크 세미나를 통해 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고 모델링 부분을 발표하셨던 동인님과 함께 질의응답을 받고 이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